오랫동안 지역 정치의 움직임을 관찰해오면서 나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표면적으로는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 국가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가 정확히 그런 사례인데, 서방 언론이 핵 협상과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정작 중요한 변화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란이 전통적인 지정학적 도구들을 포기하면서도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이란의 약화된 경제력과 국제적 고립에만 주목하는 동안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란이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네트워크의 성격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리인 관계가 아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전통적인 대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라는 기술,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스템적 취약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해해야 할 것은 현재의 글로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상호 연결된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한다. 이런 시스템들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지 보안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란은 정확히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가 권력은 영토를 점령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이란이 개발한 접근법은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시스템의 연결점들을 파악하고 그 연결점들에서 미세한 조작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것은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적 조작이다. 가장 명확한 사례를 보자면 글로벌 해운 시스템에서의 이란의 역할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들은 해운 보험 시장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사건들, 예를 들어 드론 공격이나 기로의 설치 의혹만으로도 보험료를 급등시킬 수 있고, 이는 전체 글로벌 무역 비용을 상승시킨다. 실제 피해는 미미하지만 시스템적 영향은 엄청나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더 깊은 차원이 있다. 이란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방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되자 그들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여러 중동 국가들과 함께 별도의 금융결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 수단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내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이란의 사이버 역량이다. 그들의 사이버 작전은 전통적인 해킹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보 수집이나 직접적인 파괴에 집중하는 반면 이란은 시스템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데 집중한다. 금융 시스템에 침투해서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현대 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은행 시스템, 전력망, 통신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된다. 이라는 바로 이 신뢰의 기반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 대규모 공격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장애들을 반복해서 일으켜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란이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직접적인 귀속성을 피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이버 공격의 출처를 완전히 숨기지도 않고 완전히 드러내지도 않는다. 대신 아마도 이란일 것이라는 의심의 수준을 유지한다. 이것은 단순한 은밀함이 아니라 계산된 모호함이다. 이런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도한 방어적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란의 실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 국가들은 더 많은 자원을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높은 비용을 강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이란의 진짜 혁신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그들은 기존의 지정학적 동맹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이념적 연대도 경제적 상호 의존도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 역량에 기반한 네트워크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성, 중국의 제조 역량, 북한의 사이버 기술, 그리고 이란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각각은 서방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협력할 때
기존 시스템의 규칙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생겨난다. 이 네트워크의 가장 교묘한 점은 공식적인 동맹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맹 체계의 대응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 나토의 집단 방어 조항이나 미일 동맹의 상호 방위 약속 같은 것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회색 지대에서 움직이면서도 누적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내가 관찰하는 또 다른 차원은 이란이 정보 영역에서 수행하는 작전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프로파간다나 허위 정보 유포와는 다르다. 그들은 기존 정보의 맥락을 조작한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해석되는 프레임워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란과 연결된 계정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직접적인 반서방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대신 서방 내부의 기존 논쟁들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미국의 인종 문제, 유럽의 이민 갈등, 경제적 불평등 이런 이슈들에서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상 사회의 내적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사회가 내부 갈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수록 대외적 위협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 이것은 군사적 공격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이란의 이런 전략이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그들이 영리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때문이다.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는 투명성, 개방성, 상호 연결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런 특성들이 평상시에는 장점이지만 악의적으로 이용될 때는 약점이 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한 지점에서의 충격이 전체 시스템으로 전파될 위험을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은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정보 조작에도 취약하게 만든다. 이란은 바로 이런 딜레마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 시스템이 국가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국제 질서는 모든 주요 국가들이 결국 같은 규칙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란 같은 국가들은 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 밖에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갈등이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 질서 개념 사이의 경쟁이다. 한쪽은 통합되고 규칙 기반인 시스템이고 다른 쪽은 분산되고 역량 기반인 네트워크이다. 이라는 후자의 핵심 노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경쟁에서 기존 강대국들이 가진 전통적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작은 국가라도 적절한 지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나는 이란의 전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발견한다. 그들은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 서방 정치 시스템은 선거 주기에 따라 움직이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란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움직인다. 이런 시간적 비대칭성도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보자. 이란은 협상과 제재를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기술적 역량을 축적해왔다. 각 협상 라운드마다 약간씩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것은 마라톤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에도 한계와 위험이 있다. 이란의 전략은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에 의존한다. 그들이 조작하고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 그들 자신도 피해를 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런 회색 지대 전략은 상대방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란이 어느 순간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훨씬 강력한 방역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국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부상은 더 큰 변화의 징후이다. 우리는 하나의 중심적 질서에서 여러 개의 경쟁하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세계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동맹 체계나 국제법의 효력이 제한된다. 결국 이란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 게임이다. 물리적 영토나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연결점들을 장악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이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도전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란의 전략이 가져올 더 광범위한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접근법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다른 중간 규모 국가들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조짐들이 보인다. 터키의 에르도안 정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행보, 심지어 일부 동유럽 국가들까지도 전통적인 동맹 체계와는 다른 형태의 외교를 실험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이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다.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주권 국가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란이 구축한 네트워크의 학습 능력이다. 전통적인 동맹은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각국의 역할과 책임이 조약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반면 이란 중심의 네트워크는 훨씬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 협력의 형태와 수준을 조정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은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의 중요한 장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면 네트워크 내 전문가들이 즉시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개발한다. 새로운 금융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적응 속도는 전통적인 정부기구나 국제기구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지만 이란의 전략에서 가장 교묘한 부분은 상대방의 강점을 역이용하는 능력이다. 서방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진 투명성과 공개적 토론 문화를 오히려 정보 조작의 기회로 활용한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악의적인 정보나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개방성도 이용한다. 서방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거나 기술을 획득하는 경로를 찾아낸다. 이것은 직접적인 스파이나 산업 기밀 탈취가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란이 서방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책적 차이,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심지어 각 정부 내부의 부처 간 경쟁까지도 파악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서방의 대응을 예측하고 때로는 서방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이란의 역할을 보자. 직접적으로는 유럽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지만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것을 이용해 유럽 각국 사이의 에너지 정책 차이를 부각시키고 대이란 정책에서 균열을 만들어낸다. 이런 전략의 효과는 누적적이다. 개별 사건들은 각각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방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대응 속도를 늦춘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더 많은 행동의 여지를 확보한다. 내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전략이 다음 세대에게 미칠 영향이다.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는 정보 환경 자체가 조작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 이것은 즉각적인 정치적 영향을 넘어서 사회의 근본적 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란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로 영향력을 투사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종교 지도층과 기술적 전문가 집단 사이의 새로운 균형, 군부와 정보기관의 역할 변화, 경제 엘리트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이 이란 사회 내부의 역학을 바꾸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의 안정성 문제가 아니다. 이란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내부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이버 전문가들, 금융기술자들, 지역 네트워크 운영자들, 이런 새로운 엘리트층이 등장하면서 이란의 미래 방향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란의 현재 전략이 성공할수록 그들 자신도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정치 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권력 투사와 얼마나 양립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혁신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란의 실험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들은 제재와 고립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개발해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향력이 기존 국제 시스템의 대응 메커니즘으로는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권력 자체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영토, 인구, 자원, 군사력 같은 전통적인 권력 요소들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연결성, 정보, 시스템 이해력, 적응 능력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동등하게 중요해졌다이라는 바로 이런 새로운 권력 개념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기존 질서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이다. 적응할 것인가,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균형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란의 실험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